2025년 9월의 어느 맑은 가을 아침,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박정숙 72세 여사의 2층짜리 주택은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밥 익는 소리로 평온하게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정숙의 세상은 아들 강민준 45세와 며느리 최서연 41세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 세상의 태양은 단연코 며느리 서연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민준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온 정숙에게 서연은 딸이자 친구였고 늙은 자신을 돌봐주는 천사였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부엌에서 나온 서연의 얼굴은 아침 햇살처럼 화사했다. 그녀는 정숙의 혈압과 당뇨에 좋은 식재료들로만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을 내왔다. 따끈한 현미밥, 저염 된장찌개, 파프리카와 버섯을 듬뿍 넣은 달걀찜, 그리고 손수 무친 제철 나물까지. 매일 아침이 진수성찬이었다. 아이고 서연아. 매일 아침 뭘 이렇게까지 차리니. 대충 물에 밥 말아 먹어도 되는데. 정숙은 입으로는 타박하면서도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며느리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제 만난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입이 닳도록 칭찬을 늘어놓았다. 우리 며느리는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효부라고. 아들보다 낫다고. 어머님 건강이 제 건강이고 우리 집 행복이잖아요.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서연은 정숙의 수저에 가장 부드러운 달걀찜을 올려주며 상냥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그늘도 없어 보였다. 식사를 마친 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볼 때도 서연은 쉴 틈이 없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정숙이 어제 입었던 옷들을 손빨래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 부지런하고 살뜰한 모습에 정숙은 또 한 번 깊은 고마움과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저렇게 착한 애가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평호는 그날 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물을 마시러 나온 정숙은 현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달칵 문이 열리는 소리.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온단 말인가.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아들 민주는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고 집에 있을 사람은 서연뿐이었다. 정숙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현관을 지켜보았다. 곧이어 서연이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집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의 수수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에 어딘지 모르게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숙의 코끝을 스친 것은 낯선 향수 냄새였다. 서연이 평소에 쓰던 은은한 비누향이 아닌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퇴폐적인 느낌을 주는 짙은 향기였다. 서연아. 정숙이 나지막이 부르자 어둠 속에 서 있던 서연의 어깨가 화들짝 떨렸다. 어머님. 안 주무시고. 서연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황급히 현관불을 켜고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아, 저기 고등학교 동창 상갓집에 잠깐 다녀왔어요.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요. 어머님 깨실까 봐 조용히 들어온다는 게. 상갓집. 정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상갓집에 다녀온 사람의 옷차림이라고 하기엔 너무 화려했다. 무엇보다 그 짙은 향수 냄새는 상갓집의 슬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착한 며느리가 하는 말인데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고생했다. 얼른 씻고 자거라. 정숙은 애써 태연한 척 방으로 들어왔지만 심장은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며느리의 당황하던 얼굴과 낯선 향수 냄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늙어서 예민해졌나. 상갓집도 요즘은 격식 안 차리고 간다는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른 작은 의심의 씨앗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숙은 평온했던 자신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 균열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박정숙 여사의 눈은 무의식적으로 며느리 최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시작했다.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은 안개처럼 조용히 그리고 지묘하게 정숙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다. 서연은 여전히 다정하고 헌신적인 며느리였다. 정숙의 식사를 챙기고 건강을 염려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천사 같은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이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정숙은 서연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 며느리의 물건에 손대는 법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홀린 듯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구두와 클러치, 백이 들어 있었다. 서연의 수수한 취향과는 거리가 먼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물건들이었다. 정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런 걸 다 어디서 났을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서연이 밤에 친구 모임, 동창회라며 외출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잦아졌다. 항상 밤 10시가 넘어 나갔고 돌아오는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아들 민주는 서연이도 스트레스 풀어야죠,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정숙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민준의 태도 또한 미심쩍었다. 마치 아내의 잦은 외출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숨기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주 주말에 터졌다. 정숙은 서랍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카드 명세서 한 장을 발견했다. 며느리 서연의 이름으로 된 카드였다. 무심코 명세서를 후려보던 정숙의 눈이 한 항목에서 그대로 멈췄다. 강남 VVIP 라운지 37만 원. 그 밑으로는 고급 남성 의류 브랜드에서 결제된 120만 원의 내역이 찍혀 있었다. 정숙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VVIP 라운지? 그런 곳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부유한 남자들이 드나드는 술집이 아니던가. 게다가 120만 원짜리 남자 옷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아들 민준의 생일은 한참 지났고 결혼기념일도 아니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서연이가. 정숙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하지만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잦은 밤 외출, 짙은 향수 냄새, 화려한 옷과 구두, 그리고 정체 모를 남자에게 사준 고가의 선물까지.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라고. 그날 저녁 정숙은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 민준을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아, 너 혹시 서연이한테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요? 없는데요. 민주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요즘 내 처가 밤에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다. 어제는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이상한 데서 돈을 썼더구나. 강남에 있는 술집이랑 남자 옷 산 것 같던데.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들고 있던 리모컨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정숙을 쏘아보았다. 어머니, 남의 카드 명세서는 왜 보세요? 서연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들이랑 좋은 데 가서 기분 전환 좀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옷은 제 선물 사준 거겠죠. 내 선물? 내 생일도 아닌데? 아, 미리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으세요? 서연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민주는 버럭 소리를 지르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숙은 거실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했다. 아들의 격한 반응은 오히려 의심에 불을 지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알면서도 아내를 감싸주고 늙은 어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안 되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숙은 비장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둘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밤 정숙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며느리가 외출하기만을 기다렸다. 의심의 그림자는 이제 거대한 괴물이 되어 정숙의 남은 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틀 뒤 남편의 제사를 정성껏 치른 늦은 밤이었다. 박정숙 여사는 피곤함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은 깊은 잠을 허락하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었을까 어김없이 며느리 최서연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방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의 제삿날 밤까지 저러고 나간단 말인가. 정숙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다. 서연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다. 낮 동안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입었던 수수한 옷이 아닌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짙은 남색의 원피스 차림이었다. 며칠 전 침대 밑에서 봤던 바로 그 옷이었다. 어디 가니? 등 뒤에서 들려온 정숙의 목소리에 서연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기 오늘 제사 준비 도와준 친구가 잠깐 보자고 해서요. 금방 들어올게요.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실망과 의심을 읽었는지 서연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래, 오늘 끝장을 보자. 정숙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짙은 색 스카프와 챙이 넓은 모자를 꺼냈다.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며느리가 나간 지 5분쯤 지났을까 정숙은 지갑만 겨우 챙겨들고 뒤를 따랐다. 아파트 단지를 막 벗어난 서연은 택시를 잡아탔다. 정숙도 황급히 뒤따라오는 택시를 세워 탔다. 앞차 따라가 주세요. 조용히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정숙의 굳은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는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정숙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길. 그냥 정말 친구를 만나는 것이길. 그러나 택시는 정숙의 마지막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남의 가장 화려하고 번쩍이는 유흥가 한복판에서 멈춰 섰다. 서연이 내린 곳은 CLUB VVIP라는 황금색 간판이 번쩍이는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 드나들 곳이 아닌 건물의 입구였다. 정숙은 택시 안에서 차마 내리지 못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서연은 익숙하다는 듯이 입구에서 대기하던 남자 직원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던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한참을 넋놓고 앉아있던 정숙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혀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다. 그녀는 건물 맞은편 어두운 골목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 아니 2시간쯤 지났을까? 클럽의 연문이 열리더니 담배를 피우기 위해 몇몇 남자들과 여자들이 밖으로 나왔다. 그 무리 속에 정숙의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최서연이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들 옆에 바싹 붙어 서서 그들의 저급한 농담에 익숙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한 남자가 서연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둘렀고 서연은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의 술잔에 다정하게 술을 채워주고 있었다. 그 순간 정숙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눈앞의 광경은 현실이 아닌 끔찍한 악몽 같았다. 아침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그 손으로 다른 남자의 술잔을 채우고 있었다. 자신에게 상냥하게 웃어주던 그 얼굴로 낯선 남자들 앞에서 교태 섞인 웃음을 팔고 있었다. 정숙은 입을 틀어막았다.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슬픔이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 정숙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눈물 젖은 정숙의 눈에 번져 마치 거대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이,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여명은 잔인할 만큼 평온하게 밝아왔다. 박정숙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천장에는 며느리 최서연이 낯선 남자들 앞에서 웃음 짓던 모습이 악몽처럼 어른거렸다. 한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던 이 집은 이제 그녀에게 거대한 위선과 거짓으로 지어진 감옥처럼 느껴졌다. 온몸에 뼈마디가 시리고 아팠다. 어젯밤 맞았던 차가운 밤 공기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배신감 때문이었다. 정숙은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부엌에서는 벌써 서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화려하고 퇴폐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앞치마를 두른 서연은 영락없는 효부, 바로 어제 아침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지글지글 생선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집 안에 퍼졌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어제 제사 때문에 피곤하셨을 텐데 푹 주무셨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 완벽한 연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저 순진한 얼굴에 정숙은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숙은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았다. 서연은 금세 낌새를 차리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서연이 정숙의 이마에 손을 얹으려 하자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피했다.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멋쩍게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괜찮다. 그저 밤새 잠을 좀 설쳐서 그런 게지. 정숙이 내뱉은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처럼 밥과 국을 정숙의 앞에 놓아주었다. 그래도 아침은 드셔야 기운 차리시죠.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치로 구웠어요. 정숙은 눈앞에 놓인 밥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밥상, 저 정성스러운 반찬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란 말인가?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위선이란 말인가? 정숙은 수저를 들지 않았다. 입맛이 없구나. 너희들이나 먹어라.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한 숟갈이라도 드세요. 네? 서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숙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아들 민준이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물었다. 아침부터 왜들 그래?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입맛이 없으시다고. 서연이 울먹이며 말끝을 흐리자 민준은 한숨을 쉬며 정숙에게 쏘아붙였다. 어머니는 꼭 사람 성의를 무시하세요. 서연이가 어머니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건데 이렇게 안 드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정숙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성의?
기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저것이 성이란 말이냐.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정숙은 간신히 삼켰다. 지금 모든 것을 터뜨려봤자 저 두 사람이 한패가 되어 자신을 늙은 망령 취급할 것이 뻔했다. 정말 입맛이 없어 그런다. 너희들끼리 오붓하게 먹어라.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타박 소리와 며느리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숙은 침대에 걸터앉아 낡은 장롱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몇 해 전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특히 서연은 정숙의 팔짱을 꼭 낀 채 친딸처럼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정숙은 손을 뻗어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 웃음이, 이 행복이 전부 가짜였다니.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이 집에서 이제 자신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저들의 추악한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고립된 섬이었다. 차가운 아침 식탁보다 더 시린 고독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저들의 거짓된 온기를 찢고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최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박정숙 여사를 모셨다. 하지만 정숙은 며느리가 내미는 따뜻한 밥과 국을 받을 때마다 그릇 안에 담긴 것이 음식이 아니라 동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친절은 이제 정교하게 벼려낸 칼날처럼 느껴졌고 상냥한 미소는 자신의 눈을 가리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 정숙은 복수심과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까지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감정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저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다.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다. 며칠 뒤 서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이 거실 탁자 위에서 충전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본 적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윤리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났다. 정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몇 가지 숫자를 조합해 보았다. 아들 민준의 생일, 서연의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다. 물소리가 멎을까봐 조마조마한 순간 정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장 단순한 조합인 1234를 눌렀다. 찰칵. 거짓말처럼 잠금이 해제되었다. 정숙은 서둘러 메시지 함을 열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 속에서 그녀는 실장님이라고 저장된 발신인에게서 온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최서연 씨, 오늘 늦지 마세요. 김 의원님 테이블입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무단 결근하신 거 이번 주에 추가 근무로 메꾸셔야 합니다. 위약금 아시죠? 입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어지러워졌다. 김 의원, 위약금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에 있던 다른 메시지들이었다. 발신인은 스마일 대부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강민준 씨, 이번 달 이자 입금이 안 됐습니다. 약속 어기시는 겁니까? 더는 전화로 독촉 안 합니다. 댁으로 찾아뵙기 전에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당신 부인 밤에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던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강민준.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정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단순한 며느리의 외도가 아니었다. 아들의 피.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마다 지옥으로 향하는 며느리.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하고 비싼 술집에 드나들었던 것이 전부 아들의 빚 때문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아들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숨기고 오히려 아내를 두둔하며 화를 냈던 것인가. 혼란스러웠다.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는가 싶더니 더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숙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으며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서연이 물기 어린 얼굴로 정숙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어머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저기 텔레비전 리모컨이 안 보여서 찾고 있었다. 정숙은 목이 잠겨 갈라지는 소리로 겨우 변명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소파 쿠션 뒤에서 리모컨을 찾아 정숙에게 건넸다. 그 순진한 얼굴을 마주하자 정숙은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저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그녀는 희생자인가 아니면 공모자인가? 정숙은 리모컨을 받아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참고 있던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아들 강민준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야 말리라. 그날 밤 박정숙 여사는 잠들지 않고 아들 강민준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며느리 서연은 몸이 안 좋은 친구 병문안 좀 다녀올게요 라는 이제는 정숙의 귀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리는 변명을 남기고 1시간 전에 집을 나섰다. 집 안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정숙은 모든 불을 끈 채 캄캄한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술에 취했는지 얼굴이 벌겋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형체를 발견한 민준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엄마,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사람 놀라게. 정숙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켰다. 갑자기 밝아진 불빛에 민준이 눈을 찡그렸다. 그 순간 정숙의 차갑고 비정한 눈빛과 마주쳤다.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을 향한 경멸과 분노가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앉아라. 정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술 기운에 저항하려다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소파에 주저앉았다. 너 도박했니? 돌직구처럼 날아온 질문에 민준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제가 무슨 도박을? 스마일 대부. 이 이름 들어본 적 있겠지. 정숙이 나직이 읊조리자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어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 앞에서 그의 모든 거짓말과 변명은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민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민준의 입에서 지난 몇 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이 토해져 나왔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작은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이야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주식과 선물 투자에 손을 댔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사설 도박장에 발을 들인 이야기까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정숙은 통곡하는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아들에 대한 연민보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 같은 허무함과 분노가 더 컸다. 한참을 울던 민준을 향해 정숙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서연이가 내 빚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민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순간 그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말렸어요.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걔가, 서연이가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방법이 있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도 정말 미치겠다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걔도 어쩌면 그냥 화려한 생활이 좋았을지도 몰라요. 민주는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떠넘겼다. 자신은 말렸지만 아내가 고집을 부렸다는 식으로, 심지어 며느리가 그런 일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까지 풍기며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발버둥 쳤다. 그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과 애정이 산산조각 나며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그 모든 짐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하는 아들의 모습에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괴물이 되어 있었다.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곡하는 아들을 등지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이제 이 집안에 믿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들은 비겁한 배신자였고 며느리의 진심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정숙은 깨달았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단순히 배신당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무너져 내린 가정을 바로 세우고 마지막 진실을 향해 걸어 나가야만 하는 최후의 심판자가 되어야만 했다. 최서연은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닌 환하게 불이 켜진 거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 앞의 찻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왔구나. 앉아라 서연아. 할 얘기가 있다. 정숙의 목소리는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 무서웠다.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시어머니의 맞은편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았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내 핸드폰을 봤다. 담담한 첫마디에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정숙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실장님이라는 자에게서 온 영업 지시 메시지부터 스마일 대부라는 놈이 보낸 협박성 빚 독촉 메시지까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막힘없이 읊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는 아들 민준의 비겁한 거짓말을 시험대 위에 올렸다. 민준이는 자기가 말렸다고 하더구나. 서연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내가 돈 때문에 자청해서 나선 일이라고. 어쩌면 너도 그런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더구나. 그 순간 서연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에게 들킨 것에 대한 수치심보다 자신을 사지로 내몬 남편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았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지옥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남편이 더럽히고 있었다. 결국 참고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서름이 뒤섞인 절규에 가까운 통곡이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런 곳을 즐길 수가 있겠어요. 서연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채업자들이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와 협박했던 일, 회사까지 찾아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던 일, 심지어는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님까지 해코지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공포까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불법 도박에 손을 댄 남편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매일 밤 수치심에 죽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서연은 오열하며 고백했다. 정숙은 말없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분노로 들끓던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고 그 자리에 시린 아픔이 차올랐다. 정숙은 마지막 남은 의문을 던졌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왜 이 늙은 어미를 바보로 만들었어? 우리가 고작 그런 사이밖에 안 됐던 것이야. 그것은 원망 섞인 절규였다. 서연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정숙을 바라보았다. 어머님께 어떻게 아들빚 때문에 며느리가 술집에 나간다는 말씀을 드려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아들 성공하는 것만 낙으로 알고 사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서 어머님이 받으실 충격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의 진심 어린 대답에 정숙은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인 이유는 기만이나 배신이 아니었다.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했던 어리석고도 처절한 사랑이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을 뻗어 며느리의 축축한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신문자와 피의자가 아니었다. 한 나약하고 이기적인 남자로 인해 인생이 망가져버린 두 명의 여자이자 피해자였다. 정숙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무겁고 엄숙한 고요함이 흘렀다. 박정숙 여사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과 분노로 흐려져 있지 않았다.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결의와 책임감으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숙은 아침 식사 후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을 거실에 마주 앉혔다. 민준은 어머니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다.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은 먼저 아들 민준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민준아, 나는 어젯밤 내 아들을 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 아비가 남긴 이 집에서 내 처가 더러운 돈을 벌어오게 하고도 제 한 몸 살겠다고 거짓을 고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민주는 어머니 라고 절규했지만 정숙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들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은 연민과 단단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서연아, 오늘 밤부터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는 나가지 말아라. 어머님, 내가 짊어진 그 빚 이 늙은이가 해결하마. 이 집안의 가장은 아직 나다. 정숙의 폭탄 선언에 민준과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당황하며 말렸지만 정숙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바로 이 집을 파는 것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억척같이 식당 일을 하며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그녀의 젊음과 눈물,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안 돼요, 어머님. 어떻게 이 집을? 저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서연이 울부짖으며 정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 모습에 정숙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는 더욱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일어나거라. 나도 마음이 찢어진다. 하지만 썩은 가지는 쳐내야 새순이 돋는 법이다. 이 집은 이미 너희들의 거짓과 고통으로 얼룩졌어. 이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다. 아주 작은 단칸방이라도 괜찮다. 거짓 없이 서로를 보듬고 살 수만 있다면 그곳이 진짜 우리 집이다.
정숙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며느리의 얼굴을 닦아주며 평생 가슴에 담아왔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나는 비겁한 아들은 잃었지만 너 같은 딸을 얻었다.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인 이 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도 더 이상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말거라. 이제부터는 이 어미랑 같이 지는 개야. 알겠니? 그것은 모성의 이름으로 행하는 가장 위대한 희생의 선언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정숙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주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와 아내, 두 위대한 여자의 희생 앞에 그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다. 정숙은 우는 며느리를 다독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장부였다. 부동산 중개인이 다녀간 후 박정숙 여사의 집에는 다시 한번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집을 금매로 내놓아도 대출금과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들 민준이 진 빚은 단순한 원금을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버린 상태였다. 집을 팔아도 빚을 온전히 청산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은 귀신같이 사채업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날 오후 스마일 대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조폭처럼 험상궂은 인상이 아닌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항상 웃는 표정을 짓고 있어 더 섬뜩한 남자였다. 어르신, 좋은 집을 왜 파시려고? 자제분이랑 오순도순 사셔야죠. 그는 비아냥거리듯 말하며 소파에 거만하게 앉았다. 그는 집을 팔아 빚 일부를 갚겠다는 정숙의 계획을 비웃었다. 원금만 갚으시겠다. 에이,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면 쓰나. 이자가 얼만지는 아시죠?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스마일 대부는 말을 멈추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을 향해 음흉한 시선을 던졌다. 강 사장 부인께서 미인이시던데. 밤에만 일하기는 아까운 인재야. 내가 더 좋은 일자리 알아봐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자신의 아내를 향한 노골적인 희롱과 위협에 그 순간까지 죽은 듯이 앉아있던 민준의 눈이 뒤집혔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와 수치심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자신의 비겁함이 어머니와 아내를 어떤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금까지 빚은 통장 속의 숫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빚은 괴물이 되어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만하시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는 사채업자와 어머니, 아내의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돈 내가 갚겠소. 내 아내와 어머니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오. 평생을 책임감 없이 살아온 남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절박한 외침이었다. 내가 배를 타든 장기를 팔든 반드시 갚을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스마일 대부는 민준의 발악에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좋아. 그럼 일주일 주지. 그때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만들어와. 못 만들면 그땐 약속대로 자네 부인 데리러 올 테니 그렇게 알라고. 사채업자가 떠나고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일주일 안에 1억 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해 있었다. 비겁하게 숨기만 하던 민준이
처음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선 것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후회와 결의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대로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니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 사람이 아니었어.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든 할게.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두 사람 다시는 고생 안 시킬게.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처절한 속죄에 정숙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 하지만 비로소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서 있었다. 무너진 가정의 가장이 가장 늦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사형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과도 같았다. 첫날 강민주는 지난밤의 맹세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듯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다. 몇 남지 않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전화를 돌려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의 망가진 평판을 아는 이들은 하나같이 등을 돌렸다. 은행의 문턱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고 그의 신용등급은 이미 바닥을 기고 있었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을 해봤지만 하루 일당 10수만 원은 1억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조약돌에 불과했다. 희망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시간은 악마처럼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박정숙 여사는 타들어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속을 보며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꺾었다. 몇 안 되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동정과 함께 붙여온 몇십만 원의 위로금뿐이었다. 그 누구도 선뜻 거액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다. 서연 역시 결혼반지를 비롯한 마지막 남은 폐물들을 처분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집안에는 패배감과 절망이 안개처럼 짙게 깔렸다. 민주는 밤마다 잠꼬대를 하며 괴로워했고 서연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약속한 날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밤이었다. 모두가 지쳐 잠든 시간,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아 낡은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맨 아래 칸 서랍. 그곳에는 남편의 손때 묻은 유품들이 담겨 있었다. 빛바랜 사진들과 낡은 편지들을 하나씩 만져보던 정숙의 손끝에 딱딱한 나무 상자 하나가 걸렸다.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있는 손바닥만 한 오동나무 상자였다. 정숙은 까맣게 잊고 있던 상자의 존재를 기억해냈다. 무뚝뚝하고 과묵했던 남편이 생전에 유독 아끼며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쓰다듬던 상자였다. 정숙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잠에서 깬 민준과 서연도 어둠 속에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은 작은 망치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부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돈이나 금부치가 아닌 비단에 고이 쌓인 낡은 연장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섬세한 조각을 위한 여러 종류의 조각칼과 끌.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용의 형상이 새겨진 먹감나무 목판 하나가 함께였다.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의 물음에 민주는 넛을 잃은 표정으로 조각칼 하나를 집어들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법을 가르쳐주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버지는 그냥 목수가 아니셨어. 우리나라에 몇 남지 않았던 전통 목판화의 계승자셨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기술이었는데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버지 대에서 거의 명맥이 끊겼다고 들었어. 상자 안에는 조각도구와 함께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민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유서와도 같은 편지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글을 내가 언젠가 읽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평생 가난한 몫으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내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이 조각칼에는 우리 집안의 혼이 담겨 있다. 내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 용을 언젠가 내가 완성하여 하늘로 날려 보내주길 바란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유일한 유산이다. 민주는 편지를 든 채로 오열했다. 평생 무능하고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닌 가문의 혼과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이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미친 생각이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절박함이 있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목판을 들고 외쳤다. 어머니, 이 목판을 제가 완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작품이라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조각칼을 움켜쥐었다. 평생을 헛되이 살아온 아들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걸겠다는 필사적인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민주는 거실 한쪽에 작업 공간을 만들고 아버지의 목판을 올려놓았다. 48시간. 그 안에 수십 년 경력의 장인도 하기 힘든 작업을 끝내야만 했다. 처음 든 조각칼은 낯설고 무거웠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나무를 깎기 시작했지만 손은 제멋대로 엇나가고 칼날은 번번이 미끄러졌다. 애꿎은 목판에 상처만 늘어갔다. 젠장. 안 돼. 민주는 조각칼을 벽에 집어 던지며 괴로워했다. 자신의 무능함과 조급함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가 주저앉아 절망하려던 순간 박정숙 여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칼을 들기 전에 항상 1시간씩 먹을 갈았다. 칼끝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갈아야 한다고 했지. 정숙은 묵묵히 벼루와 먹을 가져와 아들 앞에서 직접 갈기 시작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 전통 예술품 수집가나 갤러리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그들은 민준에게 할 수 있다 혹은 힘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어머니와 아내의 헌신적인 지원 속에서 민주는 다시 조각칼을 잡았다. 그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소나무 향이 가득했던 작은 공방, 굳은 살이 박인 아버지의 투박한 손, 나무를 쓰다듬던 다정한 눈빛.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위해 나무를 깎지 않았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두 여자를 위해 칼을 움직였다. 사각사각. 밤을 새워 나무 깎는 소리만이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정교해졌다. 마치 죽은 아버지가 아들의 몸에 빙의한 듯 칼끝에서 피어나는 용의 모습은 점점 더 생생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오직 아버지의 혼이 담긴 목판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지난 과거와 후회 그리고 속죄의 마음을 칼끝에 담아 새기고 또 새겼다. 그의 손은 물집이 터지고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약속한 날 새벽 해가 뜨기 직전이었다. 용의 형상은 거의 완성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의 눈에 생명을 불어넣는 활용점정의 순간만이 남아 있었다.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 여기서 실수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피로와 긴장감에 떨리는 손으로 조각칼을 든 채 차마 마지막 칼질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정숙이 다가와 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주름진 손을 포겠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다. 두려워 말거라. 어머니의 온기가 손등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잡은 조각칼로 온 정신을 집중하여 용의 눈동자를 새겨 넣었다.
마지막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목판 위의 용은 마치 살아 움직이며 포효하는 듯한 엄청난 기세를 뿜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잘 만든 조각품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절박한 속죄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가족의 염원이 한데 뭉쳐 만들어낸 혼이 담긴 걸작이었다. 바로 그때 밤새 연락을 돌리던 서연이 방에서 뛰쳐나왔다. 여보, 연락이 됐어요. 아버지의 스승님을 아는 고미술 수집가 한 분이 작품을 직접 보시겠다고 했어요. 기적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에 안고 결전의 장소로 향할 준비를 했다. 약속의 날 정오. 시내의 한적한 전통 찻집.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한쪽에는 스마일 대부가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고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벽처럼 서 있었다. 그는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조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정숙 여사와 최서연 그리고 강민준이 찻집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의 손에는 비단보에 쌓인 목판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고작 그 나무토막 하나 믿고 온 건가? 1억은 준비됐고?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목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찻집의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고미술 수집가로 알려진 윤 회장이었다. 그는 사채업자 무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테이블로 다가와 비단보를 풀어헤쳤다. 목판에 새겨진 용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윤 회장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들고 목판의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에 담긴 정교함, 구름의 역동적인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용의 눈에 서려 있는 처절한 기배.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노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민주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한참 동안 목판을 살피던 윤 회장은 깊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기술을 넘어선 작품이야. 작가의 혼이 담겨 있어. 내 오랜 스승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강목수의 작품이 틀림없는데 그가 완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 용의로군.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그의 아들인가? 민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윤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아비의 한을 아들이 풀어냈구만. 이 작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물건이지만 내가 사겠네. 윤 회장은 수행비서를 시켜 그 자리에서 즉시 돈을 이체했다. 민준의 핸드폰에 찍힌 액수는 그들이 필요했던 1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빚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액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에서 스마일 대부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 사채업자의 비웃던 표정이 당혹감과 불쾌함으로 일그러졌다. 다 잡았던 먹잇감을 놓친 표정이었다. 이걸로 계약금은 해결됐소. 나머지는 반드시 갚겠소.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채업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다른 트집을 잡으려 했다. 이자가 그새 또 붙었는데라며 으름장을 놓으려던 순간 조용히 차를 마시던 윤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김 사장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자네가 하는 불법적인 일들 세무서와 검찰에서 아주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전화 한 통 해줄까? 윤 회장의 한마디에 사채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윤 회장은 겉보기와는 달리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남은 빚을 합법적인 이율로 조정해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굴욕적으로 자리를 떠났다. 폭풍이 지나갔다. 찻집 안에는 3사람만이 남았다. 민주는 피와 상처로 엉망이 된 자신의 2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와 아내를 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낸 자의 안도와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정숙은 말없이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은 그의 상처투성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그들은 가장 끔찍한 괴물과 싸워 이겨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한 남자의 뒤늦은 속죄와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낸 가족의 사랑으로 이뤄낸 것이었다. 절정의 위기는 끝났고 이제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길만이 남아 있었다. 집을 판 돈으로 지옥 같던 빚을 모두 청산하고 나니 가족의 손에 남은 것은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는 소박한 보증금뿐이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2층 양옥집 대문 위로 매매 완료 팻말이 붙던 날 박정숙 여사와 최서연, 강민주는 텅 비어가는 집 안에서 마지막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물건 하나하나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과 차마 마주하기 힘들었던 고통의 기억이 함께 묻어 있었다. 거실에 걸려있던 낡은 괴종시계, 민준이 어릴 적 키를 쟀던 문설주의 상처, 서연이 시집 올 때 해왔던 자개장.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이사를 위한 짐 싸기가 아니었다. 아픔으로 얼룩진 과거를 상자 속에 봉인하고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들만의 신성한 의식이었다. 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의 유산 덕의 기적을 맛본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도박꾼이 아니었다. 그는 새벽같이 인력시장에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이삿짐 센터에서 무거운 짐을 옮겼다. 저녁이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단단했다. 그는 매일 저녁 턱없이 적은 일당이 든 봉투를 죄인처럼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가 매일 피와 땀으로 써내려가는 속죄의 기록이었다. 이삿짐을 모두 싸고 텅 빈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은 마지막 밤이었다. 민주는 아내 서연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지난번의 절박한 울음이 아닌 깊은 참회와 진심을 담은 사죄였다. 서연아,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 당신처럼 귀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한 짓이라고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것밖에 없구나.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나는 당신을 잡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속죄야. 그는 서연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자신이라는 족쇄로부터 그녀를 풀어주고자 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형태의 책임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망가졌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그는 서연이 알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남자다웠다. 서연은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그 손에 담긴 고통과 후회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지금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상처가 아물 시간이요. 그것은 용서도 이별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관계를 다시 시작해 보려는 희미한 희망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텅 빈 집을 둘러보았다. 정숙은 지난 세월의 희로애락이 담긴 공간을 눈에 새기듯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며 두 사람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우리 집이다. 세 사람은 낡은 트럭에 짐을 싣고 정든 동네를 떠났다. 그들의 뒤로 과거의 영광과 상처가 모두 담긴 빈 집이 조용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불확실하지만 정직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들이 세로 보금자리를 튼 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1층,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집이었다. 이전 집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거짓과 비밀의 악취가 사라진 공간은 가난했지만 평온한 온기로 가득했다.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정숙은 작은 베란다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화분을 가꾸는 소소한 기쁨을 되찾았다. 서연은 그녀의 뛰어난 음식 솜씨를 살려 온라인으로 수제 반찬을 만들어 파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정성 가득한 그녀의 반찬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민주는 여전히 매일 고된 육체노동을 계속했다.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강인해졌고 어두웠던 얼굴에는 평화로운 그늘이 깃들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의 작은 집에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목판을 사주었던 고미술 수집가 윤 회장이었다. 그는 소박한 집의 풍경을 둘러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빚이 있어 찾아왔네. 윤 회장은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놓았다. 그 안에는 그들이 팔았던 용 목판을 그대로 찍어낸 멋진 액자가 담겨 있었다. 작품의 소유권은 내게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혼은 자네들 가족의 것이야. 그러니 이것은 마땅히 이곳에 있어야지. 액자 속의 용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기세가 등등했다. 그것은 가족이 겪어낸 고난의 시간이자 그것을 이겨낸 구원의 상징이었다. 정숙과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윤 회장은 민준을 향해 본론을 꺼냈다. 그는 한국 전통 공예를 보존하고 후원하는 작은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강 선생, 자네 아버님은 내가 평생을 존경했던 장인이었네. 자네에게서 아버님의 재능과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보았어. 혹시 돈이 아니라 자네 아버지의 길을 다시 한번 제대로 걸어볼 생각은 없나? 그는 민준에게 재단 소속의 공방에서 정식으로 목판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견습생 자리를 제안했다. 보수는 많지 않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잇고 한 명의 장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값진 기회였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은 이미 아들에 대한,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돈으로 망가졌던 인생,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통해 다시 일어서라는 하늘의 기회였다. 민주는 윤 회장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평생을 바쳐 배우겠습니다. 그날 저녁 용이 새겨진 목판화 액자는 그들의 작은 집 거실벽 가장 좋은 자리에 걸렸다. 집안의 유일한 장식품이었지만 그 어떤 값비싼 그림보다 더 큰 위엄과 희망으로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조용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그들의 작은 집에는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 아침, 1년 전의 그날처럼 부엌에서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다. 하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닌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였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볍게 몸을 움직였다.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와 정숙의 어깨를 주무르며 웃었다. 어머님, 제가 한다니까 그러셨어요. 허리 아프세요. 얘는 나 아직 쌩쌩하다. 내가 어제 주문 들어온 것 때문에 밤새웠는데 하루쯤은 이 늙은 어미가 밥 좀 해야지. 서연의 반찬 사업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 동네에서는 장금이 며느리로 소문이 자자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의 어색한 공경이 아닌 진짜 모녀처럼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작업복 차림의 민준이 나왔다. 그의 온몸에서는 술 냄새나 향수 냄새가 아닌 건강한 나무 향기가 풍겼다. 그의 손은 아버지처럼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얼굴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장인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기 전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다.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그의 밥그릇에 가장 맛있는 두부 조각을 올려주었다. 금이 갔던 그들의 관계는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단단하게 아물어 있었다.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을 먹었다. 예전에 크고 화려했던 식탁보다 지금의 밥상이 100배는 더 따뜻하고 행복했다. 정숙은 밥을 먹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우리 식구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 말에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는 늘 진짜 가족이었어요, 어머님. 조금 아팠을 뿐이죠. 민주는 수저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다시 사람으로 살게 된 건 전부 두 분 덕분입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정숙이 가꾸는 작은 텃밭을 돌보았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더 이상 큰 집도 많은 돈도 없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사랑이었다. 정숙은 자신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1년 전 절망과 배신감 속에서 흘렸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찾아온 평범한 아침의 기적에 감사하는 뜨겁고도 행복한 눈물이었다. 카메라는 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담으며 천천히 멀어진다. 작은 연립주택의 화창한 베란다는 지옥을 건너온 한 가족이 마침내 되찾은 평화로운 천국의 모습이었다.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막을 내렸다.